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죠. 바로 신비의 섬 제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제주도는 깨끗이 지우십시오. 제주의 탄생에서 지금까지 제주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미스터리로 가득 찬 제주도의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제주도에 360여 개의 오름이 만들어진 이유, 우도와 성산 사이의 조류가 거친 이유, 아름답고 신비한 섬 제주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 바로 제주도를 직접 만든 창조신 설문대할망 덕분이죠. 설문대할망, 이 할머니에게는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거대한 섬 제주도를 맨손으로 빚어낸 것일까요? 영조 임금이 조선을 다스리던 시기에 장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겨우 살아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경험담을 표해록이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상인들 중 일부가 일어나 한라산을 향해 절하며 이르기를 백록선자께서는 살려줍서 살려줍서, 선마선파께서는 살려줍서 살려줍서라 축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마선파가 바로 제주도를 만든 창조신입니다. 짧게 표현할 때는 이제 신선스러운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고 해서 선모, 혹은 성스러운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고 해서 성모라고 쓰기도 하는데, 현대에 조사되어 있는 전설들을 보면 키가 산이나 무슨 한 나라만큼 거대한 그런 크기의 거인이라 가지고 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치거나 다리로 이렇게 흙을 파헤치면 산과 강이 생기고 여러 가지 특별한 지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먼 옛날에 세상에 산과 강을 만들었다는 아주 거대한 거인이 있어서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제주도에서는 요거를 우리식으로 옮겨가지고 설문대할망,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설문대할망은 어떻게 제주도를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설문대할망은 치마에 흙을 담아와서 제주도를 만들었는데, 이때 흙을 7번 떠서 놓았더니 한라산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라산을 쌓기 위해서 흙을 퍼 날랐는데 치마에 이렇게 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르잖아요. 근데 치마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낡아가지고. 그 사이로 흙이 좀 새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360여 개의 기생화산, 오름이 된 것이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한라산 봉우리 좀 너무 뾰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꺾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던졌는데, 그랬더니 아랫부분이 움푹 패여가지고 백록담이 되었고, 꺾어서 던진 부분은 날아가서 떨어져서 산방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먹으로 봉우리를 쳐서 만든 것이 다랑쉬 오름의 군부리이고, 성산 일출봉 기슭의 등경돌은 설문대할망이 바느질할 때 등잔을 올려놓았던 받침대다라고 합니다. 설문대할망은 키가 워낙 커서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다리가 관탈섬까지 뻗었는데, 관탈섬에 난 구멍은 할망이 다리를 잘못 뻗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리 뻗고 이렇게 누워서 좀 자다 보면 몸부림도 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관탈섬과 마라도를 밟고 우도를 빨랫돌로 삼아서 빨래를 했는데 오줌줄기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도 우도와 성산 사이의 조류가 거칠다라고 합니다. 설문대할망은 약간 헐벗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지 않거나 아주 허름한 무슨 속옷, 겉옷 이런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명주로 속옷을 만들어주면 과도한 걸 요구하신 건 아닌 거예요.
코트를 만들어달라 이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속옷 정도만 만들어주면 내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쭉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다리 있으면 편리하고 좋겠는데 생각하면서 명주를 모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할망의 속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통의 명주가 필요했는데 탐라 사람들이 섬에 있는 모든 명주를 다 끌어모았지만 한 통이 모자라서 결국 속옷을 만들지 못하자 설문대할망은 다리 놓던 일을 그만두었고 그때 다리를 놓던 흔적이 북제주군 조천과 신촌 사이에 뻗어난 엉장매라고 합니다. 설문대할망은 큰 키를 자랑하면서 깊다는 물을 다 찾아다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죠. 여기 바다 진짜 깊습니다라고 하면 설문대할망이 딱 가가지고 깊긴 뭐가 깊어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구만. 그런 걸 맨날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라산 중턱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갔다가 물장오리는 바닥이 없이 쭉 뚫려 있는 곳이라서 그만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할망과 설문대 하르방 사이에 50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사냥 나간 500아들에게 먹을 죽을 끓이다가 가마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제주도가 화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게 밝혀져 있죠, 그죠? 백록담도, 성산 일출봉도, 오름들도 다 화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설문대할망 이분이 사실 화산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문대할망은 화산의 신이 아닌가. 아니 멋있지 않습니까? 가디스 오브 볼케이노. 맨손으로 흙을 퍼 나르고 빚어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 제주도를 만들어낸 설문대할망. 할망이 제주도를 창조했다면 나쁜 무리로부터 제주도를 지킨 수호신도 있습니다. 큰 배를 한 번에 침몰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제주의 수호신 광양왕. 그는 어떻게 제주도를 지켜낸 것일까요? 신이 매로 화하여 날아서 돛대 꼭대기에 올라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 호종단의 배가 난파되어 서쪽 지경인 비양도의 암석 사이에 침몰하였다. 광양왕으로 봉하였는데 해마다 나라에서 향과 패백을 내려서 제사를 지낸다. 광양왕은 한라산의 신인 한라산신의 동생이죠. 그런데 매로 변신해서 호종단이 탄 배를 따라가서 침몰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송나라의 호종단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지맥을 끊는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동국여지 승람에는 제주에 광양왕을 모시는 광양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광양당은 호국신사에 있었다라고 하므로 강력한 힘을 지닌 호국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산내, 한라산에 산의 신의 동생인 거예요. 약간 산의 어떤 높은 곳에 절벽 같은 데 이런 데서 머물지 않았을까요?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놈, 나쁜 놈이 보면 저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매로 변신해서 쫙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호크아이머 조금 이런 느낌도 좀 나면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왕과 형제인 한라산신은 앞서 말한 표회록에 등장하는 백록선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사슴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중에 흰 사슴을 타고 다녀서 백록선자라고 불린 것이죠. 제가 이게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게 앞부분은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 본론을 못 만들어요. 제가 소설로 쓰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번 뭐 이야기 소설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저 백록선자가 현대의 제주도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 현대의 제주도에 지금도 있다는 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록선자지만 그렇게 뭐 굳이 이런 신선 같은 모습은 아닌 거야. 그냥 되게 잘생긴 뭐 남자라든가 여성의 그런 모습인데 흰 사슴 대신에 정말 멋있게 생긴 흰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스포츠카 브랜드 같은 거에는 그 브랜드 로고가 꼭 무슨 모양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 모양 같은 걸로 많이 돼 있어요 보통. 사슴 모양의 로고를 박아놓은 하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제주도에서 제일 멋있는 어떤 신비로운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제주도의 수호신인데 수호신으로 사는 거 좀 피곤해져가지고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닌다. 아, 멋진 도입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주도 주변 해역에는 바다 괴물이 수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들은 제주 사람들을 험한 바다로부터 지키는 사람들의 수호신일까요? 아니면 바다를 사람들로부터 지키려는 바다의 수호신일까요? 제주도 우도에는 한낮에도 밤하늘 풍경이 펼쳐져 있고 별과 달이 떠 있는 신비의 굴이 있습니다. 이 굴은 평소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고 가끔 썰물 때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주도의 바다괴물 어룡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 같은 용이라고 해서 어룡이라고 불리는 이 바다괴물은 굴 깊은 곳에 깃들어 사는데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과연 그 신비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굴 근처에 사람이 탄 배가 함부로 접근하면 천둥과 비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우도 근처에 있던 어룡에 대해서 좀 색다른 묘사도 실려 있습니다. 네 다리가 달린 말과 비슷한 모양으로 매우 잘 달리는데 머리는 보통 말보다 낮은 위치에 달렸고 배는 넓적해가지고 어찌 보면 잉어처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잉어처럼 생겼는데 말처럼 잘 달리기도 하면서 사실 정체는 용이고 사람이 타고 다니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난폭하게 날뛰면서 사람에게 발길질을 잘 하기도 했고 잘 물어뜯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햇빛이 떠서 비치고 별들이 찬연하게 버려 있는 것 같고 기운이 심히 차고 냉하여 머리털이 쭈뼛한다. 신룡이 있는 곳이라 부르는데 7, 8월 사이에는 고기잡이 배가 가지 못한다. 가면 크게 바람이 일어나고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져서 나무를 쓰러뜨리고 곡식을 손상시킨다. 지금도 여기가 있어요. 요즘은 여기를 달 그린 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바다에 생긴 동굴이에요. 그냥 동굴이 이렇게 컴컴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곳으로는 빛이 새어 들어오니까 별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달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 여기는 낮인데도 들어가면 밤하늘을 보는 것 같구나라는 식으로 좀 더 멋있게 과장해서 말한 거죠. 그곳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예전에는 거기에 어룡, 신룡이 산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면 해일을 발생시키는 제주 바다 괴물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서 한 나라 전체의 크기나 여러 나라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를 자랑하는 해추. 중국 고전에 수경주 이런 책에서부터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밀물이 어떨 때는 생기고 어떨 때는 썰물이 생겨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게 생길까 고민을 하다가 바다 저 깊숙한 곳에 해추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물고기가 어떤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밖으로 밀려 나오고 빠지면 그쪽으로 물이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가끔 난동을 부리면 몸부림칠 때가 있는데 그때 큰 파도가 치고 심지어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7세기에 제주도의 여러 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쓴 탐라지라는 책에는 밀물과 썰물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설화로 이 해추를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커다란 메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서유구가 남긴 동물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전어지에는 고래 중에 해추가 있다. 밀물과 썰물 역할을 하는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고래라는 거예요. 고래. 아시아 대륙만한 그런 고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래가 물을 쫙 빨아들이면 몸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실제로 물이 줄어들겠죠. 썰물이 되고 이 고래가 물을 확 내뿜으면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물을 내뿜는 거니까. 그래서 밀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마다 내려오는 설화나 신화,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파헤쳐 보다 보면 약간은 잊혀져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의외로 신선한 이야기,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숫대야처럼 둥근 모양이 번쩍번쩍 빛나며 하늘을 부딪힐 듯 날아다니다가 두 조각으로 쪼개져 연기처럼 사라졌다. 조선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UFO, 조선왕조실록에 생생하게 기록된 UFO의 실체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2019년에 미국 해군 UFO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관련자들이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비행체는 실제로 우리도 정체를 모른다라고 UFO의 정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UFO가 발견되었고 놀랍게도 UFO의 모습은 조선왕조실록에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선 하늘에 등장한 UFO,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외계인이었는지 조선 3대 UFO 사건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종 시기에 갖가지 이상한 사건이 좀 많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UFO로 보이는 형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종 14년에서 중종 1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좀 보이는 편인데요.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의 중종 14년 11월 16일 기록을 보면 전라도의 동복현 하늘에 한 필의 피륙을 누인 듯한 흰 빛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를 꿰뚫었는데 동쪽이 세길쯤 되고 해의 북쪽에서도 무지개 같은 두 줄이 해를 둘러서 양쪽이 다 남쪽으로 나가고 또 무지개 같은 두 줄이 거꾸로 일어나 양 끝이 다 북쪽으로 나갔는데 다 바퀴의 반쪽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종 15년 2월 19일 기록에는 전라도 곡성현의 밤하늘에서 둥근 적기, 붉은 기운이라는 뜻이죠. 그 빛이 사냐를 밝게 비추었고 마을의 집까지 셀 수 있었는데 한참 만에 사그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종 15년 2월 20일에는 동쪽 하늘에 거위 알과 같이 생긴 물건이 달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중종 15년 3월 24일 기록에는 과연 남방에 붉은 기운이 하늘에 떠 있는데 마치 횃불과 같이 꺼지는 듯 하다가 타오르고 타오르는 듯 하다가 꺼지는 듯 하였으며 혹 남쪽인 듯 했다가 동쪽이며 앞쪽으로 나오는 듯 하다가 뒤로 물러나 일정함이 없어서 지극히 놀라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UFO 관련된 그런 목격담,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어떤 빛이 나타나서 움직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행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움직임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과학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아주 단골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중종 시기의 기록을 봐도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빛을 뿜는 형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움직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중종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근래에 지진, 해와 달, 별의 재변이 그칠 줄 모르고 연이어 일어났는데 지금 또 이와 같은 변이 있으니 내가 매우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광해군 때에도 강원도 일대에 UFO가 등장합니다. 인조 반정으로 폐위를 당할 광해군의 미래를 예측했던 어떤 징조였을까요? 광해군 때에도 1609년 강원도 내의 지역에서 비행물체가 동시에 목격이 됩니다. 목격자들은 물동이 모양, 세숫대야 모양, 호리병 모양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체를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숫대야 모양, 요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UFO, 외계인의 우주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비행 접시, Flying Saucer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에서는 하늘에서 그런 걸 보고 비행 접시라고 하는데, 조선의 강원도 사람들은 비행 세숫대야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의 공통점이고, 간성, 지금의 고성이죠. 에서는 태양이 쨍쨍하게 비추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갑자기 북소리 같은 우레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났다라는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대낮에 붉은색의 배, 천처럼 생긴 것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게 흘러가면서 천둥 소리를 크게 내다가 잠시 뒤에 그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목격된 것은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큰 호리병 같은 형체가 나타났다가 땅에 추락할 듯 떨어졌는데 색이 붉었고 지나간 곳마다 흰 기운이 생겼다가 사라졌고, 다 사라진 뒤에는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큰 천둥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흰색 기운을 남겼다, 붉은 기운을 천처럼 뒤에 뿌렸다라고 하는 요 묘사, 요 연출이, 여러분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우주선이 그냥 날아가다가 하이퍼스페이스로 가서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뒤에 잔상을 쭉 남기면서 앞으로 쫙 뻗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하죠. 당연히 조선시대에 17세기 초에 광해군 시기에 스타트rek을 보지는 못했겠죠.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신비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지현 배우님 나오시는, 김수현 배우님 그 드라마 연속극 있었잖아요. 요 광해군 시기에 요 기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외계인이 UFO를 타고 광해군 시기에 불시착을 했는데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현대까지 살다가 그런 식의 이야기로 탄생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문이다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 현상이지만, 실록에 실려있는 이 묘사는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죠. 그리고 조정에서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조정에 이 보고서를 올린 이형욱을 1년 뒤에 광해군은 승지, 그러니까 임금님의 비서죠, 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이 허황된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진지하게 대했다라는 사실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 3대 UFO 사건의 마지막은 숙종대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바로 사극으로 너무나도 친숙한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전국 각지에서 UFO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UFO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징조라고 생각했는지 지금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의 27년 10월 18일 기록을 보면, 해가 질 때 영두성이 하늘 가운데에서 나와 손방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분미와 같았으며 길이는 10여 자나 되어 반룡의 형상과 같았다. 소리가 나고 색은 흰색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사라졌다. 아마도 서울 궁중에서 본 목격담인 것 같아요. 뭔가 별 비슷한 그런 형체가 나타나가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보통 별 같지가 않고 왠지 용의 형상과 같았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죠. 그리고 길이도 굉장히 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산에서 목격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빛나는 거대한 빛덩어리가 희고 붉게 빛나면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른 모양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노을거리면서 길게 뻗치는 것이 천 모양 같았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용 같은 그런 형체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장희빈이 목숨을 잃은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 전체에서 장희빈의 목숨을 두고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운명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고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희빈을 죽게 한 것은 정치적으로 나라의 운명에 큰 징조인 것은 아닐까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진지하게 실록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짐작을 해봐요.
그렇다면 과연 그때 하늘에 나타난 것은 뭐였을까요? 뭔가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것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 믿고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늘에서 빛을 내면서 일렁거리고 너울거리는 것, 과학적으로 항상 관찰되는 것 하나 있죠. 바로 오로라입니다. 하늘에서 신비롭게 빛을 내뿜는 천문 현상이자 기상 현상.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에 평소에는 굉장히 보기도 힘든 그런 오로라가 나타난다면 불길한 현상, 이상한 현상, 괴물 같은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이런 식의 기록을 남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무슨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오로라가 나타나나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북극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사실 허점이었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국에서 오로라가 나타나. 그런데 경북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에서 2003년 어느 날 3시 30분경에 한국 최초로 공식적으로 오로라가 촬영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반도에도 오로라가 드리울 수는 있다라는 사실이 2003년 21세기에 들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때 촬영된 오로라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냐? 바로 붉은 색깔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오로라 하면 초록 색깔 오로라 많이 상상합니다. 그런 게 사진에도 많이 찍혀 나오고. 그런데 한반도에 자주 관찰되지 않는 한반도의 오로라는 붉은색으로 관찰된 사례가 21세기 과학으로도 확증이 되었느니만큼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숙종 시대에 우연히 어느 날 저녁에 조금 더 선명하게 육안으로 보일 법한 오로라가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그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목격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넘어가면서 읽다가 보면 이런 옛날 기록 속에 나오는 괴물 이야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과학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귀중한 천문 관찰의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로라를 촬영했을 때 그냥 괴물 이야기나 나라 운명에 대한 징조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조선시대의 이런 관찰 기록이 소중한 자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소한 현상이라도 귀중한 내용으로 여겨서 열심히 잘 기록을 해놓고 보존을 하려고 했던 그 조선 사람들의 정신이 오늘날의 과학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조선 UFO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저주는 무엇이냐? 죽은 동물의 시신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 시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 오늘 읽어드릴 역사 속 미스터리, 조선의 금기, 저주 사건,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조선 세종 시기에 뱀 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에 저주를 걸어가지고 먹였더니 살아있는 뱀 3마리를 토해내게 됐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끔찍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길도 감사가 보낸 보고서에서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밥을 먹고 나서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약을 다려가지고 이제 먹었대요. 약을 다려서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토를 하게 됐는데 3마리의 살아있는 뱀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겠죠. 뱀 2마리는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러워! 이러면서 바로 없앴는데 남은 1마리는 이게 도대체 뭘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다가 개에게 한번 이렇게 먹여보았다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 주변에 있는 그 함경도의 도민들이. 개가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가지고 개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몸속이 어떤지 해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개의 뱃속에 개가 먹었던 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더라. 누군가가 이 남자를 저주를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저주의 방법이 굉장히 기괴했는데 음식에 종이를 집어넣었는데 그 종이에 뱀이 그려져 있었고 그 뱀 그림이 남자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뱀으로 살아나서 죽이려고 한 것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진범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술법을 익히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지만은 끝내 진상을 밝히지는 못했고요. 옥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막 대거 등장을 하고 함길도 감사가 보기에 남은 사람 두 사람도 아무래도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의 조사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세종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하는 일은 옛날 글에도 실려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은 물건의 그림이 변해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나도 본 적이 없다. 이건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어떤 저주가 있었을 수는 있겠죠. 한 가지 현대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면 생각해 볼 만한 이 뱀 저주의 정체는 기생충이겠죠. 기생충 중에 조충 혹은 종류에 따라서 촌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은 크게 자라나면 미터 단위로 자라납니다. 2m, 3m, 뭐 한 7, 8m 단위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언제 봤겠습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이거 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요즘은 위생도 많이 좋아졌거니와 기생충을 없애는 약,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기생충이 사람 몸속에서 발견되는 일은 크게 줄었습니다만 가까운 과거에도 이런 식의 기생충은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도 좀 널리 퍼져 있었죠. 이 사건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특히 조선왕조실록에서 저주, 흔히 고독과 연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은 약간 독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 좀 말하자면 약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것들에 좀 치우친 저주수법. 그리고 연매는 주술적이고 혼령을 이용하는 듯한 저주수법. 만약에 정말 이 저주가 효험이 있어서 남을 해친다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면 증거도 남지도 않고 과학수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 사람은 모반, 대역, 살인 등을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취급했다. 모반, 대역, 모반을 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그리고 고독, 연매를 한 자는 빼고 사면을 해준다. 우리나라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면 행사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주를 한 사람은 풀어주지 말아라 라는 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다. 그런데도 저주를 했다라는 기록을 심심찮게 사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흔하게 행해졌던 저주는 죽은 동물의 시신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 시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묻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시신을 구해주는 전문 업자가 있었다라는 듯한 기록도 보이는데요. 갈두리에서 거어지를 만났는데 거어지가 약을 구한다고 하기에 무슨 약이냐라고 물었더니 사람 뼈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김이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사람 뼈를 실제로 구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이건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 자신이 했던 일을 실토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백한 바를 보면 사람 팔뼈하고 손바닥만한 두개골을 구해서 주면서 받은 대가가 면포 22척, 돈 한 양 5전, 쌀 2말,
장두주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충 뭐 따져보면 쌀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 이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저주 수법 중에서 특히 뼈가루를 사용하는 저주 수법이 좀 악명 높게 언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뼈를 묻어 놓으면 여기 왜 뼈가 묻혀 있어? 라고 하면 누가 날 저주했나?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흙 속에 뼈가루가 좀 있기로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야담에 보면 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무서운 저주 같은 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조선판 고스트버스터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황철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자꾸 아프고 집안 사람들이 자꾸 병에 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 황철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황철이라는 사람이 수법을 딱 쓰니까 이 연출이 약간 요즘 판타지 영화 같아요. 뼈 가루 하나하나가 이렇게 빛을 내면서 공중으로 떠올랐다라고. 그것이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람의 두개골 모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그런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연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뼈가루를 이용을 해서 저주하는 것을 무시무시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의 현감이었던 이만혁이라는 사람이 여자 종 2명과 남자 종 1명이 저주를 했다는 어떤 역술인의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목숨을 잃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거는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 어떤 원혼이 역시 저주의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입을 쇠로 채우고 가시나무로 시체를 싸서 포구의 다리 근처에 거꾸로 묻었습니다. 지금도 그 엄나무, 음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가 악령을 물리쳐준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민속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안 묻어주고 거꾸로 묻는 그런 주술을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의심하기로 어디까지 의심을 하냐면, 여자 종과 남자 종이 딱히 저주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살인하니까 얼마나 원한이 맺혀 있겠어요. 저 사람의 혼령이 곱게 이렇게 잘 힘을 갖고 어떻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되돌아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주술을 벌였고,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좀 나니까 나한테 저주를 걸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몄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나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저주는 이처럼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준 예외적인 사건이 세종 때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해도 곡산에 사는 약노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밥 한 끼를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밥이 뭐 상한 것도 아니고 뭐 독약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만한 흉기 같은 게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일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분명히 저주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양노가 바로 검거가 돼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가 계속되고 나니까 그 술법으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임금님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양노 사건도 임금님에게 이제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심이 든 그런 수사 담당자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다고, 과연 이렇게 주문만 외워가지고 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세종 시기에 뭔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이런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로 이 사람에게 닭이나 개를 한번 죽여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로가 주문을 막 읊었겠죠. 뭐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닭하고 개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옛날 시대에 조사하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고문이었어요, 고문.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패면서 똑바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1차례를 그걸 당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죽는 이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킨 대로 다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줄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말할게. 때리지만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 거밖에 죄가 없는데 괜히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주문으로 뭐 저주를 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바람에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런 사실이 알켜져가지고 세종 임금이 좌부승지 정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문을 웬다는 일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만약 이런 술법을 믿는다면 무고한 백성이 애매하게 죽는 자가 많을 것이기에 믿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기에 나 역시 그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양식도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깊은 밤에 무서운 이야기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요즘도 무속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누구누구가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저주를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요즘 무속인들도 저주라는 거는 하면 안 될 짓이고 나한테도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다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믿음이 지나치게 과해가지고 별별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앞서 세종 임금 이야기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사람을 잡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저주의 효험이 실제로 있든 아니면 저주란 것이 허망한 믿음에 불과하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망한 저주에 대한 믿음 때문에 희생되었던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던 세종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